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레포트를 하나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 제가 계획한 거이 다 끝난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불교 그 문헌, 초기 불교에 대한 문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문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집입니다. 결집, 상가띠. 이 상가띠에 대한 테라와다는 테라와다에서 주장하는 상가띠가 있고, 또 각 부파는 부파대로의 상가띠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또 대중부는 대중부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가띠를 다 망라해가지고 레포트를 하나 좀 쓰십시오. 그래서 상가띠를 확실히 알아야 이제 불교의 교단사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자 제가 신자 한 분과 여자 제가 신자 한 분이 발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우선 남 제가 신자분 중에서 길게 할 거 아닙니다. 한 20분 정도 발표를 좀 해 주십시오. 누가 혹시 희망자 있습니까? 서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경쟁률이 치열하면 안 되니까. 오늘 남자분들이 많이 안 보이네. 그래요. 한번, 이리온 교사님 한번 해볼까요? 자, 여자 신도분께서 제가 신자분에서 한번 공부를, 어차피 레포트를 쓰는 거니까 자기 레포트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짤막하게 발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를 더 치밀하게 할 수 있고, 희망이 안 나타납니까? 결집. 그 부처님이 정밀하시고 나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습존자를 중심으로서 1차 결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집, 그런 결제가 몇 차례 있거든요. 테라와다에서는 6차 결집, 5차, 6차는 미얀마에서 있었고, 이제 그런 것은 다른 쪽에서는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테라와다 안에서만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집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 불교 교단사에서 전개되어 있던 모든 결집을 한번 총망라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누가 너무 여러 명이 한다고 하지 말고 한 사람만. 그건 여간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문헌 작업이니까요. 문헌충 여러 가지 문헌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발췌해서 종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총체적인 작업을 하는 거고 집대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른 데서 쭉 불교교양대학도 치렀고, 또 작년에 예비 담마스쿨도 치렀고, 이런 분들 중에서 한번 보살님 한번 쓰시죠. 응? 지금 이거 숫자하는 것도 머리가 막 지끈거려요. 머리 지끈거려야 이 살만한 겁니다. 머리를 너무 조용하게 되면 안 돼. 바이보 하랍니까? 누가 한번? 잘해요. 진짜 전 교학은 지금 배운 지 이거 지금 테라와다 법스가 처음이고, 전 교학에 정말 자신 없어요. 수행만 자신 있습니까? 가감하게 누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 나이 제일 어린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응? 유지숙 보살님? 예? 유지숙 보살님. 그래, 유지숙 보살님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유인석 보살님이 한번 쓰도록 하십시오. 예. 2주 드렸습니다. 2주.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목청 돋으면서 초기 불교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프린트는 지난번에 나갔죠? 예. 우리 한국 불교,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를 접할 때 불교에 관한 불교의 영역, 불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송불교, 대성불교, 제일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말이 언어가 소송불교, 대성불교, 그리고 북방불교, 뭐 남방불교, 그죠? 또 요즘은 이제 그 와즈라와라. 티베트 불교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또 붐 아닌 붐을 이루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강세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테라와다하고 인연을 맺었던 여러분들이 또 이게 오시거나 또는 오시기 전에 혹은 또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친숙한 언어가 이제 테라와다, 소위 말해서 상자보 불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뭐냐, 통불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 우리 한국 불교는 모든 것을 싸잡은 통이다. 통이다. 이제 이런 언어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통불교를 하면서 한국 불교는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자부심을 가질 만할까? 그거의 진위를 따지는 것은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를 다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 한번 좀 물어보시고, 어쨌든 이 시점에 와서 우리 한국 불교를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불교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 불교 안에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교 유신, 우리 한국 불교를 유신할 수 있습니다. 반성이 없으면 유신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 한국 불교의 통불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한국 불교의 현주소를 좀 뛰어넘어서 보다 바람직한 불교,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서 우리의 삶의 진실과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초기 불교를 부르짖는가? 제일 첫째는 불교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예. 이거는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초기 불교는 불교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를 지닙니다. 화병에 있는 거 외에, 화병도 꽂아놓은 것도 어떤 거는 뿌리를 내립니다. 그죠? 고구마 딱 통째로 꽂아놓으면 뿌리 내리죠. 양파 뿌리 내리죠. 예.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모든 존재에는 존재함의 핵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뿌리라고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과정들이 좀 더 중요하다. 역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금의 우리 삶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중요성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모르는 역사는 이 시대에서 결국은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출가할 그 당시 한 20여 년 그 전에만 하더라도 스님네들의 강원에서 초기 불교를 칼큐름으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우선 빨리 삼장은 간두고 그와 지극히 유사한 아함경, 우리 한국 강원에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대성불교가 더 상위의 불교다 이래가지고 대성불교 경전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그럴 행위를 했다고요. 이제 그때 몇몇 젊은 수자 스님들이 이제 주종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조계종 선후회인가 이런 게 결성이 되어서 아흥경의 중요성을 막 부르짖으면서 책도 내고 이제 강원에 아흥경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막 압력을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이 일부 강원에 채택이 된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이론은 그 자체로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의 응용으로 삶의 현실적인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뿌리를 알면 바람직한 응용의 목표와 방법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초기 불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먼저입니다. 둘째는 초기 불교는 다양한 불교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이다. 제가 왜 이 다양한이라는 이야기를 붙였냐. 타 종교는 다양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같은 거는 기독교의 결집은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그 내용은 가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84,000번면 뭐 그래 다양한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려. 어떤 게 진실인가, 그죠? 다양하다는 말은 유연하다는 말입니다. 예, 삶은 다양합니다. 삶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양성이, 불교가 다양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를 초월해서 온 지구인 전체를 보듬을 수 있는 매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무엇이 진실인가 헷갈릴 수 있어. 이 헷갈릴 때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기 불교다.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초기 불교를 예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보다는 이해를 주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알미 찾아들면 극복은 자연스럽게 찾아듭니다. 자, 그 알미란 다름 아닌 무상고무아이며 무아, 즉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존재는 한다. 근데 본체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네.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불교인가 헷갈릴 때 이 근본의 잣대를 딱 갖다 대서 그게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불교라는 거죠. 가짜불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무아, 본체가 없다라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접근을 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부파나 거의 모든 불교의 종파들이 대성불교든 수성불교든 무아이라 본체가 없다라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이 종파나 어떤
부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아라는 대전제를 걸어놓고 이론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무아가 아닌 유아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부파불교가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무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본체가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응용을 해서 무아다, 자아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진화는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묘하게 또 이제 굴러가기는 합니다만은 대원칙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의 기준점이 초기 불교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불교의 모습을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점이 초기 불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죠. 어디까지 그러면 초기 불교인가?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부처님 당시 불교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100년 후에 제일 처음 근본 분열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한 200년 후에는 수많은 부파로 갈라집니다. 그 부파의 말기 때 대성불교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자 6세기 이때 티베트 불교라는 대성불교권이 또 이제 새로이 태동되지요. 어디까지가 초기 불교냐?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부파불교를 초기 불교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파불교는 대성불교에서 싸그리 내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부파불교는 가치가 없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 부파불교의 내용을 알면 부파불교는 불교의 꽃입니다. 부파불교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철학적으로 탄탄하게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파불교의 이론, 철학의 그 이론의 내용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볼 때 어디까지가 초기 불교로 넣을 것인가? 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부분은 건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저희 이번 스쿨에서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단 부파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 이것은 간혹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번에는 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과학적 사고와 융화될 수 있는 해석학적 방법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 초기 불교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의 사상과 가치를 바치고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한 거거든요. 막말로 배아지가 조금 꼴리지만 현대는 서양 문화가 이 지구촌을 움직이고 있죠. 서양 문명 문화가 움직인 그 과정들을 보면 옛날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을 하는 어떤 판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중세기 때까지 쭉 철학이 항상 삶의 근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기에 오면 서양은 종교에 베톤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도 선악의 기준이 신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인간성에 대한 문제, 인본주의로 철두철미하게 넘어옴으로써 사물을 보는 방법이 달라졌죠.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세기, 18세기에 아주 굉장히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것이 실은 오늘날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컨텐츠를 내놓고 그것이 타당한가,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적 사고, 과학적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이란 건 도대체 뭔가? 첫째, 과학은 초월성과 신비성을 배제합니다. 그럼 최대한도로 배제를 하고 어떤 방법론을 쓰냐면 분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분석적 방법. 분석을 해가지고 그 본질을 규명해내는 작업. 이것이 과학입니다. 초기 불교는 바로 이런 방법론, 이런 철학적 방법론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경률론의 그 율장과 그 경장이 전부 다 이 분석이라는 방법, 분석, 분별, 해체라는 방법,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불교가, 초기 불교가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초기 불교의 교학은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첫째는 나, 두 번째는 대산, 세계, 이 두 개를 양쪽 상대적 개념으로 놓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해체를 합니다. 그것이 오온이고, 그 다음에 대상을 해체합니다. 그게 6처, 18개, 12처,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근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능력을 22근으로 또 해체를 하고, 예, 진리를 4가지로 해체를 하고, 사성제. 예. 그리고 모든 것은 본체가 없는데, 그러나 존재하기는 한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그걸 12연기로 해체를 해서 또 설명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해체, 분석, 분별입니다. 이 초기 불교와 초기 대성 불교는 사실은 얼마든지 이것이 충돌을 하지 아니하고 악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체 부정에 대한 방법론으로 초기 대성 불교의 나가르주나 용수는 중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좀 더 언어 철학적 방법이거든요. 예, 양극단을 다 부정을 하는 방법. 다음에 심리학적인 분석. 이게 바스반도 세친의 유식입니다. 유식 20성, 유식 30성. 예. 이게 마음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이게. 다음에 디그나가, 예, 진나의 인명이라는 것. 이것은 불교 인식 논리학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하고 상당히 근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는 과학적 사고와 융화될 수 있는 해석학적 방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 불교를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는 초기 불교는 가장 오래된 경전들과 그거에 대한 주석서, 예, 그거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주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우리가 흘러간 과거를 신빙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 자료가 뭡니까? 문헌입니다. 문헌. 예, 1차적 자료가 문헌입니다. 문헌. 그 문헌에 근거해가지고, 문화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헌에 근거해가지고 발굴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 발굴을 해놨을 때, 그 문헌과 비교하고 이래가지고 시대를 도출해내고 문화의 양상을 도출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헌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빨리 3장이라는 가장 초기의 경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논장, 아비담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석서, 이런 것들이 가장 오래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초기 불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불교를 우리는 예민하지 말아야죠.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불교가 초기 불교를 예민해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불교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슬픈 그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또 불교에서는 여러 차례 결집들이 있었습니다. 결집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각 기업에서 미팅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왜 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하는 것이거든요. 상품이 잘 안 팔리니까 회의를 자주 하는 거야. 그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결집에서, 불교에서 결집이라는 것은 뭐냐? 붓다의 가르침, 붓다의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집을 통해서 붓다의 어떤 원음을 자꾸 원음적으로 접근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기 불교의 형태가 그런 결집 과정에서 잘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결집이라는 형식으로 경전의 내용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기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것, 한문경전, 아까 이야기했던 20여 년 전에 한국 강원에서는 한문경전을 뭐라고 했느냐, 원전이라고 했습니다. 원전. 말이 안 되죠. 이건 2차 자료일 수백 개는 없습니다. 티벳 경전도 그렇습니다. 이제 한문경전 외에 지금 가장 방대한 양이 남아있는 게 빨리 3장을 빼고 대성불교권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 한문경전 외에 티벳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왜 이제 티벳 경전이 중요하냐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을 한 경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발굴되는 도중에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왜 때문에? 다른 종교와의 그 전쟁,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경전이 없는 부분을 티벳 경전이 완벽하게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총체적인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티벳 경전을 외면하고는 불교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한국 불교는 이런 것을 다 외면했거든요. 언제 티벳 경전을 언제 봤습니까? 근간에 와서 이제 티벳어 강의하고 티벳 경전에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산스크리트 경전이나 혹은 한문 경전이나 티벳 경전은 2차 내지 3차 자료밖에는 안 되지요. 이 초기 불교의 자료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다섯째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 불교입니다. 그치? 오늘날에 우리 한국 불교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런 어떤 의식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불교, 테라와다라도 미얀마의 테라와다 불교, 캄보디아의 테라와다 불교, 스리랑카의 테라와다 불교, 타일랜드의 테라와다, 다 다릅니다. 실행의 방법론들이 또 다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문화의 토대 속에서 테라와다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주 불교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주 불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때까지 해온 것들을 적당히 그러면 어레인지만 뭐 가미를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뭐야? 가장 신빙스러운 근거는 초기 불교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외면하고 우리 불교의 자주 불교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주 불교를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도 초기 불교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살펴봐야 한다. 그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보살님 누굽니까? 원효.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까? 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원효이, 특히 유식에서는 원척 같은 스님은 시안, 서안, 옛날에 장안이었습니다. 그게, 그 대한탄 소화탑에 현장 스님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대한탑을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 예화 사찰에 보면 거기에서 유식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머리를 개로 만들어서 불도 그렇게 묘사를 해요. 내가 거기서 탁본을 샀거든. 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국 그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나라에서 요만한 신라, 요만한 국가의 스님이 와가지고 엄청난 대중을 모아놓고 유식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가 배아지가 꼴리는 거지. 그래서 그 원칙이 마루 밑에, 개처럼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일각견을 이뤘다. 이렇게 폄하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대단한 스님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 그 장안의 그 유식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스님입니다. 그러나 원효는 그보다 한 수 위야. 너무나 방대한 저서를 남긴 분이거든요. 그게 남아있질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오늘날의 통불교라고 그 한국 불교가 자긍심을 가지고 된 그 근저를 형성했던 분이 원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남기신 많은 그런 자료, 그런 불교, 그것이 정말 부처님 말씀에 한치의 빗나감도 없다라는 것을 규명해내는 방법도 초기 불교에 입각해서 이것을 살펴봐야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 자주 불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해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여섯째는 불교, 우리나라는 다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를 믿느냐이라면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르긴 모르지만 반 이상이 초파일 신자야. 자,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감정적, 정서적으로는 불교 지향적이야. 그러나 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캐톨릭이나 또는 개신교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불교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이 신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초기 불교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하나를 거절하면 초기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과학적 사고, 과학적 의식, 과학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대인들한테는 잘 먹혀 들어간다. 그러니까 현대인들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초기 불교가. 그 어떤 신비성, 초월성, 소위 말하는 정비슷하고 무당비슷하고 이런 거 다 빼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개신교의 한계 같은, 개신교는 수많은 그 안에 뭐 문제거리가 많거든요. 그 중 하나가 뭡니까? 전부 다 기도원 한 것들 이름만 하면 난 목사님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기도원 같은 게 좀 이상하잖아, 그거.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서거는 무당집 비슷한 그런 끼미가 요만큼은 있잖아요, 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기독교 내부에서는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단으로 몰고 막 이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하고, 합리성에 입각하고, 이런 것들을 내놔야 현대인들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초기 불교를 예민해가지고는 불교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의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의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추구와. 불교 또한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장 목표는 행복 추구입니다. 행복 추구. 그것도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나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타께서는 행복을 세 가지 행복으로 나누었습니다. 금생의 행복. 금생 중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내세의 행복. 그 다음에 궁극의 행복. 그 궁극의 행복이 뭡니까?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래서 이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붓다는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보시와 지계입니다. 도덕적인 삶, 계율을 지키는 것.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에게 보상심리 없는 봉사. 예. 그래서 남방에는 보면 이렇게 스님들한테 이게 보시를 올립니다. 고맙다는 언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고맙다를 쓰면 보상심리가 생기는 거야. 고맙다는 뭐냐? 고맙다는 일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보상심리 없는 봉사를 하고 상가 혹은 어려운 이들에게 보시하며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면 원인과 결과라는 존재의 법칙에 의해서 금생 혹은 내생 혹은 궁극의 행복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펴나가는 것이,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이런 관점에서 펴나가는 것이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불교를 어떤 절대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초기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참 이까지 오느라고 길었다. 자, 그러면 초기 불교는 과연 무엇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가?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 사가모니, 붓다께서는 무엇을 목표로 하셨는가? 초기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삶을 절대적 고통으로 보았다. 상대적 고통이 아닙니다. 절대적 고통입니다. 나는 지금 내 집 가지고 있어. 그러나 저쪽 사람은 아파트 70평을 가지고 있는, 70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25평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런 상대적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는 삶을 절대적 고통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진리에 들어가서 이제 잘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벗어나 자유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사에서는 끊임없이 열반, 니빠나가 거론됩니다. 말마다 니빠야, 니빠나. 이당내 신랑, 니빠, 나사빠, 짜요호띠, 그죠? 항상 이러면, 어디 가도 이러면 니빠나, 니빠나야. 자, 이렇게 해탈. 해탈을 너무 거창하게 좀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해탈이 말이 너무 무거우면, 지금의 안정, 지금의 평온,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의식에 있어서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의식의 혁명적 전환. 그냥 전환이 돼서도 안 돼. 혁명적 전환. 구테타 말고. 구테타 말고. 혁명. 자, 의식의 혁명적인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영원한 자아라 할 만한 것이 없고, 존재 일반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관념인 본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이거. 요 핵심만 딱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불교 공부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개념적인 이해를 통하여 입문하고, 입문하고, 종국에는 실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실천적 방법론이 사마타 수행과 이파사나 수행입니다. 네. 대자유인 열반은 궁극적 창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단이 받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갑자기 수단이 받다. 경지 그거예요. 근데 우리 말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수단이 받다를. 담마바다는 법구경이고, 수다니파타가 수다니파타입니까? 이거 수다니파타에 보면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가는 행복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열반의 실현은 부처님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발언이 뭡니까? 예.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서 니빠나를 증득을 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반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열반은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당연하게 나와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수행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 정확한 개념적 이해를 우리는 파리야티, 교학이라고 하고, 실천적 이해의 그 과정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가지는 자고로 막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그 첫째는 나는 무엇인가? What am I? 내가 누구인가? 예.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 부분. 두 번째는 세상이란 것은 무엇인가? 너는 무엇인가? 대상은 무엇인가? 이 부분.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거. 세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요 세 가지의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건. 모든 철학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부타께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온이라고 명쾌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아는 없다. 우리가 흔히 나라는 것은 오온일 뿐이다. 색수상행식. 그렇게 막 명료하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그게 또 부탁께서는 12초 18개이다. 12초 18개이다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온, 처, 개는 모든 불교의 기본 교학이 됩니다. 모든 불교의. 그래서 교학은 온, 처, 개, 근, 재, 사성제 할 때 재, 다음에 연, 연기할 때 이런 6가지이며 수행은 그러면 37 보리분법이라 가지고 37 조도법 중국의 번역사들은 조도품 도를 돕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로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7 조도품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수행의 방법을. 그래서 그 수행의 방법으로서는 37 조도품을 어떻게 해체하고 분석을 해놨느냐면 우선 제일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 사염처. 우리 비파사나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염처 수행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등식은 아닙니다. 유사하지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보다 합집합이라면 그 안에 사염처 수행은 부분 집합으로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정근, 4가지의 바른 노력. 그 다음에 사여의족, 4가지의 성취 수단. 그 다음에 5근 인드리아, 5가지의 기능 혹은 5가지의 력, 힘, 오력. 그 다음에 깨달음의 7 요인, 7각지. 이렇게 해서 다음에 8정도. 이렇게 해서 37가지의 수행의 방법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불교에서 조속으로 독송하는 이거 빼놓으면 시체지요. 한국 불교가 뭡니까? 반야신경. 이거 빼놓으면 진짜 시체입니다. 한국 불교. 그죠? 이 반야신경에는 기본 교학은 온, 처, 개, 재, 연의 5급으로 5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붓다의 정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붓다의 원음은 절대 애매모호, 둥그리뭉실. 제가 불교를 접근을 할 때 무슨 신행으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교를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만난 것이 중국의 도가 철학이었습니다. 도가 철학인데 그거는 뭐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애매모호해. 그거 가지고는 삶은 리얼한데 이것은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바로 응용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응용이.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았더라. 불교는 그렇지 않았더라. 뭐 삼법인 12영교 정말 감흥이고 감동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불교를 접근할 때 애매모호함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 리얼하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막 팍팍 오는 거야. 머리도 나쁜 애가. 그래서
붓다의 원인은 원어는 절대 애매모호하지 않다. 간단 명료하다. 그것을 살 붙이느라고 복잡해집니다. 84,000번문. 핵심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초기 불교에 나타난 철학적 방법론은 어떤 것인가? 뭐 이미 여러분들 답은 알고 있죠. 불교의 관점상 핵심은 무아라고 그랬습니다. 무아. 벌써 다 됐나? 자, 무아라는 것은 본체의 부정입니다. 그죠? 본체의 부정입니다. 본체의 부정. 이 본체라고 할 때 크게 나눠서 이 존재 일반이라고 할 때 존재 일반의 본체를 부정하는 건데, 존재 일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고, 서브젝트. 하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대상. 그러니까 본체에 대한 부정을 나에 적용을 시키면 이게 뭡니까? 무아가 되죠. 자아가 없다.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걸 대상에 적용을 시키면 뭡니까? 법무아가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존재 일반이거든요. 이것에 본체가 없다. 법무아가 됩니다. 그래서 무아 이론이라는 것이요. 또 옛날에 국내에서 이제 국내의 대승불교권과 이 테라와다권하고 그때 이렇게 탁마를 할 때, 이파사나 수행을 하고 테라와다 공부를 하면은 무아는 터득할 수가 있는데 법무아는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시오. 그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속으로 참 굉장히 좀 우스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있는 대로, 지금 이 보살님대로, 이 거사님대로 존재합니다. 벽, 칠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들, 환상이라면 신기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신기로 잘못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신기로로 나타납니까? 아니죠. 존재하는 것이 반사된 거 아닙니까? 삐서이 굴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기로가 존재할 만한 근거는 있잖아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 헛것이 아닌 거예요. 존재는 있다. 존재는 있다. 단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인식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가?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 물론 말을 이렇게 해도 아주 이것이 이해가 팍 오질 않습니다. 단순하지는 않죠. 자, 이거는 초기 불교의 통론을 서서히 공부하면서 이제 접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알아집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칠 때쯤이면 만일 그래도 이해 안 된다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강사가 형편없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자, 이 불교에서의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심리적 방향, 논리적인 방향, 또 그 외의 어떤 철학적 방법론, 이런 게 다소 다양하게 접근을 합니다. 불교는 참 이런 것들이 불교의 대강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핵심을 향해서 다 가는 겁니다. 뭐냐? 본체가 없다. 이걸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기 대성 불교는 하등이 비판할 것이, 테라와다 입장에서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후기 대성 불교가 문제입니다. 도리어 이제 본체가 없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제 초기 대성 불교가 태동이 됐는데, 나중에는 서서히 본체를 만들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아미타 사상이니, 예, 법화 사상이니, 이제 이런 게 다 유사 본체들이거든요, 그게. 자, 세계를 공으로 보려는 것이 반야 중간의 직관적 시각이고, 세계를 깨달음의 입장에서 아름답게 꽃으로 장엄해서 보려는 것이 하음의 종합적인 관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초기 불교의 본체의 부정의 방법은 분석, 즉 분별, 해체입니다.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기, 요 부분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초기 불교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바로 적용을 합시다. 자, 우리의 욕망 중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욕망이 성욕입니다. 그죠?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저기 여인이 한 사람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참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게 가까이 와서 그 여인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자는 지금 그 여인의 머리카락도 아름다워.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이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가지고 하얀 접시 위에 그 머리카락을 놓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갖다 대고 자세히 봐. 그러면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 안에 잘 보면 머리카락 안에는 잔잔한 먼지가 꽉 끼어 있을 것이고, 머리카락이 끝부분에는, 그죠? 머리에 살 일부가 조그맣게 뜯겨져 나와가지고는 기름기가 잘잘잘잘잘 흐르고, 그 끝에 약간의 비듬도 있고, 저쪽에서 멋지게 정정해서 오는 여인한테는 아름답다고 보이면서 성종을 느끼지만, 머리카락을 하나 뜯어가지고는 하얀 접시에게 돋보기를 대서 그게는 덕정머리가 없죠. 뭉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쏙는다는 거예요. 해체해서 보면 그것이 염호감으로 와. 싫어져 버려. 이게 초기 불교의 철학적 방법론입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우리가 예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기 불교는 해체해서 보기다. 뭉쳐두면 쏟고, 뭉쳐놓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쏟고, 해체 분석해서 보면 깨닫는다. 이거 오늘 붓다의 설법 방법까지만 하면 다음에 참 좋겠는데, 요거는 또 이제 이런 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붓다는 설법을 하십니다. 그 설법이 패턴이 또 있습니다. 이 설법이 패턴이 또 분석적입니다. 해체적입니다.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